오늘 4월 18일이고요. 파이썬 지금 3주차네요. 3주차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시작할 내용이요. HTTP 통신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HTTP 통신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웹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간의 통신이에요.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http 어디 주소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죠. 이때 앞에 붙어 있는 요게 이제 통신 방식을 뜻해요. 그래서 웹에서의 통신을 흔히 HTTP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는 주소로 접속을 하죠. URL을 가지고 접속을 하면 웹사이트는 웹브라우저에 화면을 보여주죠. 이 원리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이 필요해요. 리퀘스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모듈 이름에는 S가 붙어 있습니다. 요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어떤 컨텐츠를 요청하기 위한 모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예제는 이 리퀘스트 모듈의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자, 먼저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요. 여기 표에 달러가 붙어 있는 거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수행하는 명령어란 뜻입니다. 코딩 관련된 내용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표기니까요. 혹시 어떤 구문 설명 보다가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건 명령 프롬프트에서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ip 인스톨 혹시 똑같은 게 깔려 있으면은 업그레이드 하라는 옵션이고요.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를 여셔서 여기서 명령을 수행하는 게 기본인데요. 업그레이드, 리퀘스트 이렇게 수행하시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주피터를 쓰고 있다면 주피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치트키가 좀 있어요. 빈 코드 모듈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요. 명령어를 입력하잖아요. pip install 업그레이드 리퀘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서 당연히 지금 에러 나고 지금 빨간 줄 가고 난리 났죠.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를 붙이시면은 명령 프롬프트 명령으로 인식하고 설치를 해줘요. 주피터에서는. 다른 툴은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Shift 엔터 누르면은 얘가 쪼르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 깔아놓고 다시 또 깐 거라서 결과 메시지가 이미 깔려 있다라고 나오고 2초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 설치하실 때는 거의 5초에서 10초 이상 걸리실 거예요. 이렇게 설치 잠깐 한 다음에 설치 끝나면은 요 블록 통째로 지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제는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쓰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소는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로 걸었습니다. 자, 이 모듈을 사용해서 request.get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가져오고 싶은 컨텐츠의 주소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 객체가 하나 반환이 되는데 이 결과 객체에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만약에 이 주소가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주소라고 하면요. 여기 밑에 if문을 빼볼게요. 이게 주소가 얼토당토하는 주소다 이렇게 하면은 실행해도 제가 임포트 안 했네요. 임포트하고
URL 체크하고 실행해도 이게 이 주소 자체가 앞에 붙어 있는 도메인 자체가 잘못될 때는 접속 자체를 못하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만약에 네이버닷컴 밑에 어디 밑에 어디 그러니까 앞에까지 홈페이지 주소는 맞는데 뒤에 붙어 있는 게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특별히 뭐 에러가 안 나와요. 아예 그 사이트 주소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그 사이트 주소는 맞지만 실제 존재하는 페이지 주소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런 응답이 안 나와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리턴 받은 객체에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어요.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리즌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스테이터스 코드는 몇 가지 숫자 값을 갖습니다. 404 페이지 나 파운드.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까지는 맞지만 그 사이트 안에 이런 페이지가 없을 경우 400 권한 없음. 뭐 회사 같은 데서 쓰는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인증된 사용자만 접속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접속하면 이제 400이 뜨고요. 500번대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서버 에러라고 해서 실제 그 웹사이트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사이트 자체가 에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0번대는 성공이에요. 200은. 그러니까 이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값이 200이 아닌 나머지 상황에서는 전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이 200이 아니라면 200이 아니라면은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 지금은 404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404 에러, 그 다음에 에러의 이유를 표시하는 영문 메시지인데 간단한 메시지예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이렇게 문자를 만들고서 출력하면 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점검하는 코드가 돼요. 리퀘스트 쓸 때는 그냥 무조건 이 코드는 항상 들어갑니다. 왜냐면 얘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메시지를 rise exception이라고 하는 객체로 생성을 하면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파이썬 내장 클래스예요. 에러를 뜻해요. 요 내용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에러를 뜻하는 거고요. 그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파이썬 코드가 이 구문을 만나면 거기를 에러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에러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순히 프린트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싸하게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에러 내용은 내가 직접 만든 에러예요. 자, 그럼 주소를 정상적으로 넣었다면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제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파일 입출력에서 했었죠.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UTF-8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결과를 출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쭉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출력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이즈 리미트.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받아온 전체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되게 어지럽죠?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네이버 메인에 접속을 했어요. 실제 웹브라우저로요. 웹사이트는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은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소스를 못 가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파이썬이 받아온 내용과 그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동일하죠. 얼핏 봐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웹브라우저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요, 실제로는 이 소스 코드를 받아옵니다. 이게 웹페이지 디자인 코드거든요.
이거를 그래픽으로 변환해 주는 게 웹브라우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파이썬은 이걸 그래픽으로 바꾸는 기능까지 없으니까 그냥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스코드 원본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걸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기능까지 내가 코딩하고 싶다, 그냥 웹브라우저 쓰시는 게 나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코딩 안 하셔도 돼요. 어쨌건 온라인의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사이트에 컨텐츠를 받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 예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확인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 웹사이트로부터 화면에 대한 걸 받아오는데, 이 화면을 구성하는 디자인 소스 코드가 HTML 이라는 언어로 대표됩니다. 원래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세 가지를 짬뽕한 형태인데요. 어쨌건 얘네들은 디자인 소스 코드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근데 웹사이트가 꼭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컨텐츠, 데이터라고 표현할게요. 이 데이터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데이터만을 전달하는 경우, 디자인은 1도 없고 데이터만을 전달하는 경우는 그 형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은 딕셔너리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부르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공통적으로 제이슨이라고 부릅니다. 딕셔너리랑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샘플 데이터를 온라인에 미리 올려놨어요. 자, 이름, 나이, 키, 몸무게를 담고 있는 딕셔너리 구조죠. 이걸 제이슨이라고 해요. 이것도 지금 온라인에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접속해서 이 데이터를 긁어가 갖고 화면 출력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딕셔너리 형태, 즉 제이슨 데이터는 파이썬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 일단은 가져오는 건 아까 그 HTML 가져왔던 거랑 똑같은데, 온라인에 있는 제이슨, 웹상에 떠 있는 제이슨 컨텐츠는 딕셔너리죠. 실제로 파이썬이 가져오면은, 파이썬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단순히 문자열입니다. 스트링이에요. 아까 웹브라우저에 보여드렸던 이게 통째로 그냥 스트링이에요, 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름과 키 형태로, 키와 밸류 형태로 값을 쪼개서 쓸 수 있게끔 얘네를 자료 구조화해야 되죠. 그걸 처리해주는 모듈이 제이슨이라는 모듈이에요. 이거를 실제 딕셔너리 객체로 바꾸는데 필요한 모듈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이 모듈은 파이썬 내장 모듈이기 때문에 PIP 명령으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모듈 참조하고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URL로 명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접속 코드를 활용해서 그 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자, 별다른 에러 발생 안 했으니까 가져오긴 한 거죠. 인코딩을 지정하고 텍스트를 출력해 봅니다. 그럼 텍스트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코딩 방식이 UTF-8하고 EUCKR 두 개거든요.
웹도 그거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UTF-8부터 박으세요. 그래서 출력해보세요. 만약에 한글이 깨지면 그때 EUCKR로 바꾸세요. 이게 인코딩이 UTF-8하고 EUCKR 둘 중에 하나인데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한글이 깨질 거예요. 그럼 그때 아 내가 값 잘못 줬구나, 다른 걸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r.text라고 출력을 했는데요. 이거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print 타입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은 str이거든요. 문자열이거든요. 이걸 딕셔너리로 바꾸기 위해서 json.loads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가져온 컨텐츠를 주면은 딕셔너리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도 print data 한 다음에 print type data 이렇게 해보자. 자, 딕셔너리로 바뀌어 있죠. 결국은 온라인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파이썬의 자료 구조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우리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포털들은 이런 거를 다 운영합니다. 자기네 검색 결과 같은 거를 이렇게 딕셔너리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바로바로 연동해줘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든 이런 형태를요, 오픈 API라고 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이슨 처리하는 거 먼저 연습하시고요. 첫 번째 타겟은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연동해서 박스 오피스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해서 엑셀로 저장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네, 그건 2교시 할 거니까요. 일단 요거 먼저 하시죠. 자, 3시까지 하시고 3시 10분에 뵙게 해서요.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 크롬 브라우저는 자체적으로 확장 팩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같이 진행할게요. 자, 이 사이트에서 제이슨 뷰라고 검색하시면 제이슨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이상한 중국어 나온 거는 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여기 추가됨이라고 지금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설치 혹은 삭제 버튼이 뜹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삭제 버튼인데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설치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거 눌러서 이 기능을 브라우저에 추가하시면 제이슨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컬러링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 제이슨 데이터는요, 우리가 흔히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애가 생성하는 거예요. 웹 프로그램이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웹페이지 만드는 거랑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네이버 웹툰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한 다음에 매일 웹툰까지 전체 페이지 수는 한 페이지입니다. 자, 주소를 제가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볼게요. 자, 이게 월요일 툰 주소고요. 다 복사하긴 좀 그러니까 한 3개만 뽑아오죠. 자, 이렇게요. 자, 인터넷 주소의 특징이요. 인터넷 주소 자체는요, 우리가 호출하는 함수같이 동작을 해요. 우리가 어떤 함수,
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전달하죠. 출력할 내용을. 그것처럼 이 URL이 함수라면은 이 URL에 전달하는 파라미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라미터가 물음표를 기준으로 뒤로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에서 물음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변수예요. 이 변수의 특성이 이름 이퀄 값, 만약에 또 있다면은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고, 이 주소에 접속을 했을 때 얘가 이제 프로그램적인 동작을 해서 리턴해 주는 게 화면이에요. 제이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같이 명시하면은 호출하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도 접속할 때 어떤 변수를 전달할지는 이 웹사이트 만든 사람이 미리 정한 거에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일에 해당하는 변수를 보내면 거기에 맞게 컨텐츠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시해드렸던 이 샘플 제이슨은 파라미터를 따로 받지는 않지만, 얘가 만약에 파라미터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주소 뒤에 물음표 찍고 변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이슨을 전달하는 거는 이 변수 값에 따라서 데이터의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들이 자기네가 취급하는 컨텐츠를 제이슨으로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일반 개발사들이 그거를 끌어다가 자기네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되는 걸 오픈 API라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검색하시면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일단은 가입하고 로그인은 각자 해주셔야 돼요. 가입하고 로그인은 각자 해주셔야 돼요. 자, 회원 가입하시는 동안 잠깐 기다릴게요. 가입이 완료되면 메뉴 중에 키 발급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무조건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자기네한테 가입된 회원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 방법이 얘네가 키 발급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암호화된 문자열을 발급을 해줘요. 이거를 얘네한테 변수로 보내줘야 돼요. 자, 키 발급받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입력하는 것들은 적당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사용 주소는 회사 홈페이지 적으시거나 홈페이지 없으면 여기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넣으셔도 돼요. 검사 안 해요. 약관 동의하고 키 발급 받으시면은 이런 식의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잘 보관을 하세요. 여기 키 발급 관리 메뉴 안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키 발급 받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 입력하라는 거 입력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검사 안 하니까 그냥 편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저도 뭐 관리명 공부, 사용 목적은 학습용 뭐 이렇게 했고, 주소는 이전 회사 홈페이지 주소 놨어요. 자, 그래서 절차를 완료하면은 이제 발급키라고 하는 문자열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얘를 복사해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키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오픈 API 메뉴에서 이제 제공 서비스란 곳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방식이 두 가지가 안내되고 있는데요. 요즘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REST 방식입니다. 솥 방식은 다른 데서는 제공을 안 해요.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게 출시 연도가 2001년도예요. 제가 그 대학 입학한 해 출시한 방식이라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한 2, 3년 쓰이다가 없어졌어요. 너무 어려워서 속 방식 그냥 무시하세요. 자, 이게 지금 접속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주소인데 마지막에 확장자가 XML 이거나 JSON 형식 두 가지래요. 마지막에 확장자가 우리는 지금 JSON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 주소에서 뒤에 .xml을 .json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주소를 쭉 복사해서 메모장에 옮겨놓고요. 마지막 확장자를 JSON으로 바꾼 다음에 브라우저에 넣어볼게요. 아직은 결과 안 나옵니다. 자, 결과가 유효하지 않은 키값입니다 라고 나와요. 아까 우리가 키라는 걸 발급받았잖아요. 그걸 얘네한테 변수로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변수를 전달해야 되는지는요, 대부분 그 사이트에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한테 보내줘야 되는 변수는 거의 용어가 요청 혹은 리퀘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청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아까 그 JSON 주소에 곁들여서 보내줘야 되는 변수들인데, 보면은 필수 항목이 있고 필수 안 붙은 거는 미필수겠죠. 자, 키 발급받은 키 값이래요. 그러니까 물음표 찍고 요거를 변수 이름으로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줄지는 여기 설명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 이퀄 발급받은 키값 and 필수 타겟 DT 대소문자 가리셔야 돼요. DT는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8글자 연월일 형식으로 넣으래요. 2023년 0317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아이템 포 페이지 결과 로우의 개수래요. 기본이 10개인데 최대 10개까지니까 굳이 전달 안 하면 10개 오겠네요. 자, 그 다음 다양성 영화, 상업 영화 구분 기본값 전체래요. 구별할 거면 Y올 N으로 넣고요. 이것도 전달 안 하면 전체 올 거고요. 한국 외국 영화별로 조회 기본값 전체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구별할 거면 변수 전달하면 되고요. 이것도 안 쓰고요. 상영 지역별 조회 디폴트 전체 이것도 배제해서 그냥 전체로 할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거 두 개만 남네요. 자, 그리고 얘네 매뉴얼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일 날짜는 안 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날 지정된 날짜에 관람객 수가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그런 데이터예요. 근데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데이터는 아직 집계를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요. 하루치를 이제 묶어서 통계를 내는 경우는 당일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합니다, 보통은. 왜냐면 그날 밤 자정이 돼야 집계가 가능해지니까요. 자, 그럼 요 형식에 맞춰서 변수를 맞춰볼게요. 물음표 키 이퀄 한 다음에 아까 발급받은 값으로 지정하고요. and 타겟 DT는 한 다음에 2023년 03월 어제 날짜로 지정해서 브라우저에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확인돼요. 이걸 파이썬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은데 문제는 각각의 변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각각의 이름이요. 자, 이 각각의 그 딕셔너리 키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자 하실 때는 매뉴얼 밑에 보시면 응답 구조 혹은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각각의 키별로 무슨 기능인지 나와요.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를 뽑으면 일단 요 데이터를 이렇게 접어서 축소를 시키셔서 계층별로 얻으셔야 돼요. 이거 전체가 파이썬의 딕셔너리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딕셔너리에서 일단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키로 접근하면 그 안에 딕셔너리가 또 있네요.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키로 접근하면 딕셔너리가 또 있죠. 그럼 그 안에 딕셔너리 또 들어가서 박스 오피스 타입, 일별 박스 오피스, 쇼 레인지, 검색 기간,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는 리스트 타입이에요. 그쵸? 제이슨 데이터를 만나시면요, 하나씩 이게 한 층 단위로 들어가시면서 리스트 단위가 나올 때까지 찾으시면 돼요. 그럼 그 리스트 안에는 똑같이 생긴 딕셔너리들이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이 생긴 딕셔너리들이 잔뜩 들어있는 리스트 단위까지 일단 들어가시면은 얘만 뽑아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데이터는 전부 부가 정보인 경우에요. 다. 자, 그리고 이 제이슨, 즉 딕셔너리 구조는 연동하고자 하는 오픈 API마다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의 형식을 가져오게 될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코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형태의 목록 형태의 딕셔너리,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인 경우는 특징이, 제가 전에도 이거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안에 있는 딕셔너리들의 구조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목록형 데이터요. 물론 우리가 1개월 첫 달에 공부한 거긴 하지만 얘네들은 안 봐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식의 URL을 우리가 파이썬에서 만들어서 연동을 할 건데, 여기 요 키값은 우리가 따로 발급받은 걸 쓰면 되고요. 요 날짜 값도 파이썬의 데이트 타임 모듈을 쓰면은 하루 전날 데이터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죠. 자, 이제 코드 들어갈게요. 자, 요 예제는요,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판다스, 두 번째 오픈파이 엑셀, 세 번째 XLRD, 얘네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 코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리퀘스트랑 제이슨 모듈 참조하고요. 하루 전 날짜 계산할 거니까 데이트 타임 모듈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임포트 하는데 얘가 기능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거기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가져올게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처럼 그 똑같이 생긴 제이슨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있죠. 그거를 표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이 판다스라고 하는 게 통계 분석할 때 쓰는 기본인데, 이거 깊게 공부하려면은 거의 통계학개론 한 학기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 수업에서 그런 거를 이제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 그거 말고도 아까처럼 똑같이 생긴 제이슨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있을 때 그걸 통째로 표로 바꿔줍니다. 그것만 써도 사실 꽤 유용하거든요. 자, 필요한 모듈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확인했었던 주소 URL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고, 물음표 찍고 키 이퀄한 다음에 형식 문자를 넣었어요. 치환 문자. and target dt 이퀄 치환 문자. 그럼 이 URL fmp한테 URL fmt.format 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치환 문자를 다른 걸로 치환할 값들을 여기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전달할 값의 일환으로 첫 번째
발급받은 API 연동키를 변수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배포 자료에는 여기 연동키 각자 발급받은 거 넣으세요라고 넣었으니까요. 거기 부분을 발급받으신 걸로 치환하시고요. dt.datestem.now 오늘이죠. 오늘을 기준으로 타임 델타는 연산 단위였습니다. 연산 단위 값을 1일로 만들어요. 그걸 오늘 날짜에서 빼요. 그럼 리턴 되는 거 어제 날짜가 되겠죠. 이 어제 날짜 객체를 놓고 4자리 연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형식으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str ftime 형식에 맞춰 출력하는 함수였죠. 자,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면은 이제 좀 전에 것도 한 번씩 들춰가면서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제 날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URL FMT의 포맷 함수로 발급받은 키값과 어제 날짜를 적용해서 최종 URL을 만들어냅니다. URL을 만들어내시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잘 접속되는지. 자, 접속이 잘 된다는 걸 확인하면 아까랑 똑같이 URL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형식 에러가 안 났다면은 인코딩 형식 지정해서 제이슨으로 바꿨습니다. 딕셔너리로 바꿨어요. 그럼 딕셔너리 데이터가 쭉 나오죠.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접속했었던 브라우저로 확인한 요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전체가 지금 데이터라는 변수에 들어간 건데 그 데이터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요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요. 박스 오피스 데이터에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까지만 추출합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얘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주면요, 이렇게 못생긴 애를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표정이 좀 반응이 좋아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이 데이터 프레임 기체는요, 이거 깊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통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서드 하나는 통계랑 별 상관없이 굉장히 유용해요. to 엑셀 파일 이름, 자, %s 어제 날짜 지정했어요. 실행하면 저장이니까 결과 안 나오죠. 폴더 보셔야죠. 열게요. 자, 그러면 엑셀로 싹 들어오죠. 근데 파이썬에서 저장해주는 엑셀은 디자인이 이쁘진 않아요. 가공은 여러분 엑셀 문서를 조금 이쁘게 가꾸는 건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손을 대셔야 돼요. 보통 이거를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죠. 자, 일단 요거 4시까지 완성하시고요. 다음 거는 제가 주제 좀 딴 걸로 잡아서 뭐 같이 코딩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진짜 재밌을 거예요. 자, 4시에 뵐게요. 자,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라고 검색하시면요, 카카오 developers.kakao.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가지고 계신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세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얘네들도 우리가 했었던 오픈 API 같은 걸 많이 제공을 해요. 물론 일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뭐 로그인이나 뭐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우리가 쓸 거는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는 형식이어야 되니까 검색 결과 API를 쓸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도 이제 키를 발급받을 건데, 내 어플리케이션이란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고 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 처음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은 어플리케이션 추가하기 누르시면 돼요. 이게 키 발급 메뉴거든요. 앱 이름하고 사업자 이름 적당히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약관 동의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발급되면은 선택하고 들어가세요. 로그인 했어요? 로그인 하면은 여기 메뉴 중에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들어가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마 처음 접속했으니까 밑에 얘네 두 개는 없겠죠? 여기서 내 어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누르면 팝업이 하나 떠요. 카카오 아이디 없어요? 한번 진행해 보세요. 보통 카카오 아이디 있으면 바로 접속되는데. 로그인은 당연히 해야죠. 카카오 아이디로.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추가하기 누르면은 팝업이 뜨는데, 이름하고 사업자 이름은 적당히 아무거나 입력하고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생성이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키가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REST API 키예요. 얘도 메모장에 복사를 해 놓을게요. REST API 키라고 나온 거를 메모장에 복사를 해 놓을게요. 이것도 이따 코드에 넣어야 돼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여기도 이제 매뉴얼을 좀 볼게요. 문서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연동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스마트폰 앱 만들 때 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는 여기 왼쪽 메뉴에서 스크롤을 중간 조금 넘게 내리시면은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다운 검색. 실제 다운 검색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여기서 REST API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누르면 연동하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뜹니다. 자, 웹문서 검색하기, 동영상 검색하기, 이미지 검색, 블로그 검색, 책 검색, 카페 검색, 이렇게 총 6가지 종류를 제공을 하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문서 메뉴에서 스크롤 내려서 다운 검색 밑에 REST API 들어가시면은 연동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책 검색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제 책 검색을 위한
그 기본 매뉴얼이 쭉 나와요. 자, 일단은 리퀘스트 요청이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라미터, 이 변수들이 우리가 그 카카오 API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변수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required 필수 여부예요. 일단 필수 항목은 쿼리라고 되어 있는 검색어입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자, 쿼리가 검색어고요. 그 다음에 sort 이거는 정렬 방식이에요. 정확도 순과 발간일 순인데 기본값은 정확도 순이니까 이건 기본값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결과 페이지 번호예요. 왜 우리 검색 같은 거 하면 맨 밑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넘어가는 링크 있죠. 요거 클릭했을 때랑 같은 효과예요. 이거를 최대 50페이지까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기본값이 1이래요. 만약에 요걸 클릭한 거 같은 효과를 줄 거다 라고 하면은 물음표 페이지는 3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최대 50페이지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검색 결과가 그만큼 없으면은 이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이즈 한 페이지에 보여질 문서수인데요. 1부터 50까지고 기본값이 10개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검색 결과를 받고 싶으면 and 사이즈는 50 이렇게 주면 한 번에 50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페이지 수가 50페이지까지 있고 한 페이지에 50건씩이니까 이론대로면은 최대 2500건의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데 그 키워드에 나오는 책이 한 100건밖에 없다 라고 하면 2페이지까지만 나오고 끝나겠죠. 타겟은 검색 필드 제한이에요. 어떤 필드만 내가 골라서 보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빼죠. 그냥 전체 검색 결과를 다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보시고서 아 내가 어떤 변수 값들을 전달해야겠구나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쿼리랑 페이지랑 사이즈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응답 결과가 들어오는데 얘네 응답 결과는요 섹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메타하고 도큐멘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처음에 메타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리스트예요. 자, 메타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검색된 문서수, 페이지 에이블 카운트, 처음부터 요청 페이지까지 노출 가능한 문서수, is and, 현재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지 여부예요. 값이 fails면은 아까 그 페이지 번호를 증가시켜서 다음 페이지로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fails면은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검색 결과에 대한 필드예요. 제목, 소개, 상세 주소, ISBN이라는 거는 책에 부여되는 10자리 코드래요. 이게 부여되면 그때부터 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판 날짜, 저자, 출판사, 번역자, 정가, 판매가, 표지, 그림 주소, 그 다음에 판매 정보, 뭐 이런 정보랍니다. 카카오 API나 네이버 API 같은 경우는 그 인증키를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까 했던 거랑. 그래서 얘를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인증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서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해 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아래쪽에 접속할 수 있는 샘플 주소와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메타가 있고요. 도큐멘트가 있고 메타에서는 요거 is and만 보면 돼요. 이게 true면은 끝난 거고 false면은 다음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큐멘트 보면 리스트 형식이에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있는 거고요. 어떤 API를 오픈 API랑 연동하건 간에
딕셔너리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접근한 다음에 이걸 통째로 뽑아내서 아까처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검색 결과를 수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연동하기 위한 예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코드 진행 과정을 쭉 보시고 실습 시간은 제가 따로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35 카카오 북 서치.ipynb. 자, 35강 카카오 책 검색입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일단 아까 그 영화진흥원 연동예제에서 했던 거 그 예제를 좀 활용할 거예요. 자, 일단은 필요한 모듈부터 가져와야죠. 자, 여기서 뭐 날짜 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 객체를 만들 건데 일단 접속 URL부터 준비해야죠. 접속할 주소요. 자, 아까 카카오 매뉴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게 접속 주소고 코드블럭. 네. 접속할 URL을 준비합니다. 자, URL 아까처럼 FMT는 한 다음에 주소 적고요. 물음표 찍고 쿼리가 검색어예요. 그리고 페이지 몇 번째 페이지를 가져올 거냐, 그리고 사이즈 검색 결과를 몇 개 가져올 거냐. 자, 이렇게 변수를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블록도 준비한 다음에요. 요청 변수를 준비할게요. 아, 여기 쿼리가 아니고 페이지요. 쿼리라는 이름의 변, 얘는 검색어죠. 자, 검색어는 파이썬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일단 1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가져오겠습니다. 사이즈는 50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아까 발급받은 키값이 있었죠. 키값도 변수에 넣을게요. 자, 여기는 날짜 데이트 타임은 필요 없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그 특이해요. 접속 객체를 따로 만드는데요. 대부분의 공개되어 있는 웹페이지는 그냥 request.get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좀 불친절하기는 해요. 여기 H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원래 맥에서 쓰는 명령어거든요. 맥에서 이런 명령 프롬프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요거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제이슨 데이터가 주르륵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에서 쓰는 명령어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서 얘네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이 좀 불친절한 편이에요. 일단 거기서 요 H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면, 이 H는
HTTP 헤더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통 웹사이트에 방문하면은 URL하고 화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웹브라우저하고 웹사이트가 우리 모르게 뒷단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요. 그게 브라우저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웹 개발 안 하실 거면은 요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크롬 브라우저 메뉴에 보시면 도구 더보기 밑에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개발에 필요한 그 기능들이 오픈이 되는데,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탭을 선택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은 화면에 뭐가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밑에요. 이게 웹브라우저가 이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다운로드받은 각종 소스 코드하고 이미지 파일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가끔 보면은 그림 못 포가게 하려고 마우스 우클릭 막아놓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거는 못 막아요. 여기 확장자가 이미지인 거 찾아보면은 여기 미리 선택하고서 미리 보기 보면은 그림 다 떠요. 그래서 웹개발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처리가 마우스 우클릭 막는 거예요. 1도 소용없어요. 자, 어쨌건 맨 위에 있는 항목이 이 웹페이지 자체거든요. 미리 보기에 나오는 거는 디자인을 걷어낸 상태고요. 왜냐면 디자인 소스가 밑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헤더,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헤더란 탭으로 보면은 이게 웹사이트하고 웹브라우저 간에 우리 모르게 뒷단으로 주고받는 정보예요. 대단한 정보는 아니고요. 서로 간의 버전 정보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청 헤더라고 하는 거는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한테 전달하는 정보인데, 뭐 자기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컨텐츠 종류 뭐 쭉 가다 보면은 리퍼러라고 하는 게 바로 직전에 머물렀던 페이지 주소예요.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값이요, 이 웹브라우저의 버전 정보예요. 맨 밑에 나오는 유저 에이전트가 이 웹브라우저의 버전 정보예요. 자, 지금 제 브라우저에서 뜬 거 보면 윈도우스 NT 10.0, 윈도우 10이라는 얘기고요. 브라우저 종류는 애플 웹킷 기반의 구글 크롬 브라우저고, 그 원래 버전은 애플 사파리입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되게 웃긴 게 애플 브라우저 갖다 개조한 거예요. 어쨌건 이게 우리 브라우저의 버전 정보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들은 요거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면은 접속을 차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리퍼러라고 하는 정보가 이전 페이지 접속 주소라고 그랬죠. 자, 리퍼러, 이 주소가 만약에 승인되지 않은 경로로부터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법 접근으로 인식해서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도 웹사이트들도 있어요. 자, 이 헤더 정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H라고 하는 게 이 헤더 정보를 조작해서 이 정보를 끼겨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건 적어도 웹 개발을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한 거라서 파이썬만 놓고 하기에도 이거는 사실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헤더 정보를 조작하려면 이름이 어솔라이제이션이고 값이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발급받은 키값입니다. 자, 접속 객체를 만들어요. 보통 이제 접속 객체를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만드는 방법이 request.session이라는 클래스로 호출하면 돼요. 접속 객체의 부가 정보 헤더,
삽입하기입니다. 세션.headers.update 라고 하면서 여기에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아까 정보가 키 이름은 authorizat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값은 우리가 발급받은 키 값이었어요. authorization 이름은 authorization. 그 다음에 내용은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발급받은 키였습니다. %s로 걸죠. 여기다 발급받은 키를 걸게요. 몇 가지 부가 정보도 더 조작하면 좋은데요. 자, 아까 이름을 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 리퍼러. 네. 자, 리퍼러가 이전 페이지 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세상에 없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이거 웹브라우저도 아니고 뭐지? 싶어서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퍼러를 빈 문자열로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다른 사이트에 있다가 방문한 게 아니라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직접 입력한 걸로 간주해요. 그거는 막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비정상 웹브라우저가 접속했을 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요 값을 복사해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변수 하나 만들게요. 유저 에이전트는 한 다음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브라우저 버전 정보라 그랬죠? 자,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은 익숙하시지 않을 테니까 제가 지금 요거는 단톡방에 넣을게요. 뭐 이따 코드 다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을 얘는 크롬 웹브라우저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을 통칭한 게 크롤링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내일은 실제 웹페이지 크롤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 기사 긁어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크롤링이 요즘 아주 이슈가 많이 되니까 비정상 웹브라우저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차단을 뚫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크롤링을 넘어서 이제 일종의 해킹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실제 URL로 접속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접속을 할게요. 그럼 이제 URL부터 만들어야죠. URL부터. 접속할 URL입니다. URL은 url fmt.format 하고서 쿼리는 쿼리, 페이지는 페이지, 사이즈는 사이즈. 자, 여기서 지금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잠깐만 제가 위로 올릴게요. 비교하려고요. 포맷 함수에 나오는 이 쿼리는 여기 지정한 치환 문자 이름이고 뒤에 있는 이 쿼리는 변수 이름이에요.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짝 맞출 때 편하라고 치환자 이름이랑 변수 이름 똑같이 맞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포맷 함수 호출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이퀄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똑같으니까 뭐가 뭐지 하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치환 문자 이름, 뒤에 있는 건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이썬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뜻이에요. 네, 우리 이 내용 살펴본 지가 좀 오래돼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접속할 URL을 출력해 볼게요.
자, 이제 접속을 할 때 접속 객체를 씁니다. 생성한 접속 객체를 활용하여 API에 접속합니다. 세션.get이에요. 이제 이후 처리는 동일합니다. 접속에 실패한 경우를 위해서 에러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게요. 자, 문제없이 나왔죠? 이제 가져온 내용을 제이슨으로 바꿔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도큐멘트 있고 데이터들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에 도큐멘트만 가져와 보죠. 뿌려졌죠?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요. df는 데이터 프레임 df. 그럼 책 검색 결과 떨어졌죠? 50건이에요. 근데 파이썬은 49개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df.to 엑셀 하고서 카카오 책 검색 결과 그리고 검색어 옆에 한번 넣어주죠. 있어 보이라고. 그러면서 and 검색어 변수 하면은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가 엑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확인하면은 나머지 이후 처리는 아까랑 별 차이 없어요. 그쵸? 근데 카카오 검색 결과는 지금 여기서 끝나진 않잖아요. 이거는 1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최대 50페이지까지 가져올 수 있고,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도큐멘트 말고 아까 메타라는 정보의 is and가 false면 지금 뒤에 내용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 false일 때는 가져오고 true일 때는 중단하면 돼요. while에서 is and인데 while문의 조건은 조건이 true면은 계속하고 false면 그만하죠. 근데 카카오는 얘가 false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true면은 중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while문의 규칙과 반대예요. 앞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동작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이제 싹 끌고 오는 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테스트가 확인되시면 이건 제가 하나 별도로 저장을 할게요. 일단 요게 테스트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마크다운으로 변환했고 얘를 PDF로 다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요 일단은 하나 복사를 할게요. 파일 자체를. 일단 완성되시면 이걸 좀 수정할 건데 일단 원형은 남겨놓자고요.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면은 35번 파일 카피라고 만들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름만 바꿀게요. 36 카카오 서치 반복 처리 36강 카카오 책 검색 반복입니다. 딴 거는 다 괜찮고요. 접속할 URL부터 나머지 이후 처리를 한 블록으로 모으시면 돼요. 일단 여기를 반복문으로 묶을 거예요. 출력하는 거는 빼죠.
자, 이만큼을 묶을 겁니다. 자, 먼저 다음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is and라는 변수로 true로 잡을게요. false로 잡을게요. 이 변수가 false인 동안은 while문을 반복할 거예요. while not is and. 이렇게 하고 여기 툭 하고 들여쓰게 해주면 is and가 true인 동안 여기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필요하죠. 증감식은 이 가져온 제이슨 데이터 안에 있어요. 도큐멘트 그 메타라고 하는 섹션 안에 is and라는 정보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증감식에 해당하는 is and 변수 추출입니다. is and는 데이터에 메타에 is and를 가져와요. 근데 얘가 불린 값이 돼야 되니까 불 함수로 감싸서 true false로 바꿀게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동안 페이지는 계속 1씩 증가해야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자, 일단 URL 한번 확인하고 페이지 플러스 이퀄 1. 자, 이걸 실행하면 위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실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얘가 계속 갈 때까지 is and 한번 출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자, is and가 false인 동안은 다음 페이지를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is and가 true로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그때마다 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 가져온 제이슨 문자열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검색 결과를 갖고 있는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추출합니다. 서치 리스트는 데이터의 도큐멘트라고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반복을 돌면서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그 기존 거는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죠. 반복문 안에서 변수를 만들면 기존 변수 없애고 새로 만든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반복문 안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거는 자, 합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숫자의 합이 아니라 리스트의 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0 대신에. 자, 반복 수행 도중 추출되는 검색 결과 리스트를 결합할 빈 리스트를 준비합니다. 마이 리스트라고 할게요.
특별한 리스트를 미리 준비한 빈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자, 리스트 내장 함수 할 때 소개해드렸던 기능인데요. extend라는 함수는 이 my 리스트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리스트를 결합시킵니다. 그럼 이 my 리스트는 최종적으로 검색 결과를 누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합산 처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프린트 최종 검색 건수는 %d 그 다음에 len my list 이렇게 하면 총 몇 건이 검색되는지 나오겠죠? 자, 이제 파이썬으로 검색했을 때 책이 몇 건이나 나오는지 볼게요. 다시 실행합니다. 아, 페이지 변수가 20일 아까 증가하는 게 그대로 있네요. 1페이지부터 시작해야죠. 페이지는 1. 자, 최종 검색 1000건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를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마이 리스트로 만들어주면은 1000건의 결과를 갖는 파이썬 책 검색 결과가 나와요. 1000로우스라고 나왔어요. 엑셀로 저장하죠. 자, 그럼 얘는 이제 1000건의 검색 결과를 갖고 있는 책 검색 결과입니다. 0번째부터 999까지네요. MB 컨버터. 이게 처음에는 반복을 이제 무한 루프를 걸고 들어가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 있는 나머지 검색 결과는 연습 문제 삼아서 해보시면 돼요. 응용해갖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미지 검색으로 가죠. 이미지 검색 결과는요, 검색을 했을 때 실제 그 이미지가 있는 주소를 줘요. 이미지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요. 자, 요거는 조그맣게 축소된 이미지. 그 밑에 있는 이미지 URL은 원본 이미지 주소. 밑에 동 URL은 그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원래 웹페이지 주소. 전달하는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같은 회사 거니까. 근데 나오는 응답 결과의 구조가 그 컨텐츠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메타와 도큐멘트 안에 들어있다라는 구조는 똑같네요. 자, 그럼 주소를 확인해 볼까요? 자, V2의 서치의 이미지래요. 자, 하나 또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닫기 해서 카카오 이미지 서치 37 카카오 이미지 검색. 자, 연동해야 될 주소는 이미지 검색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자, 검색 키워드는 똑같이 파이썬으로 갈게요.
자, 이미지 검색의 스펙에 보면은요, 얘는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최대 80까지 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론상으로는 최대 4000개의 검색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한 번에 80개 가져가죠. 자, 이걸 그대로 실행해 볼게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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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네, 파이썬이라는 걸로 검색했더니 2007건 나왔대요. 실행. 그럼 쭉 나오죠. 자, 이건 아직 엑셀로 저장, 이건 엑셀로 저장 안 할 겁니다. 자, 근데 명색이 이미지 검색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실제 이미지가 들어있는 주소가 중요한 거지. 자, 아까 리퍼러 페이지라는 얘기 들었었죠? 리퍼러 페이지. 리퍼러 페이지는 바로 직전에 접속했던 웹페이지를 뜻하는데, 보통은 웹페이지 안에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입장에서는 리퍼러가 이 웹페이지 자체가 돼요. 그리고 웹페이지 자체의 주소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 URL이 원래 이미지 주소고요. session.headers.update에서 리퍼러가 이렇게 빈 값이 아니라 검색 결과로 가져온 이미지 주소가 되게 할 겁니다. 자, my list가 추출한 리스트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my list를 출력하면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걸로 반복 돌릴게요. for I in my list. print i라고 하면은 원소 하나니까 요거 하나죠. 여기서 동 URL과 이미지 URL만 뽑겠습니다. 독 URL은 i에 대해서 독 URL, 이미지 URL은 i에서 이미지 URL. 프린트 이미지 URL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도 나오긴 하는지. 이미지 주소 나와요. 인덱스 만들죠. iv enumerate. 그러면 이제 i가 아니고 v가 되겠죠. 자, 아까 접속 객체에 부가정보 삽입하는 코드를 이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리퍼러에 원본 페이지의 주소를 계속 때려 박을게요. 그러면 이만큼 반복 돌면서 이미지의 원본 주소로 직전 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주소 있죠? session.get 하고서 이미지 URL을 겁니다. 자, 아까는 위에서요, 에러 나면은 중단시켰죠.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다운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미지 주소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성공하지 않거든요. 한 95% 정도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중단하는 게 아니라 컨티뉴로 다음 반복으로 넘깁니다. 자, 이제 with open %d.jpg. 여기 png가 있기도 하네요.
JPG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쓰기 모드니까 라이트인데 텍스트 파일이 아니죠. 그림이죠. 바이너리니까 RB입니다. 인코딩은 UTF-8로 잡을게요. as F. F. write 하면 쓰죠. 쓰는데 여기에다가 R. 이거는 텍스트를 추출하면 안 돼요.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져온 거 갖다 뭐 하느냐? 통신으로 가져온 내용의 기계어를 직접 추출합니다. 바이너리라고 하죠. 이진 데이터를 직접 출력하는 거예요. row.read. 여기서 좀 더 꼼꼼하게 만들려고 하면 요거 URL에 있는 요 파일을 검색해서 확장자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근데 PNG 이미지 확장자를 JPG로 해도 우리가 그림 보는데 별 문제는 없어서 요거 처리까지는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일단 확장자를 강제로 JPG로 맞춘 겁니다. 그냥 PNG로 맞출까요? 자, 카카오 연동해서 검색 결과 가져왔어요. 검색 결과만큼 반복하면서 원페이지 주소와 이미지 주소 가져왔어요. 그리고 접속 객체를 매번 새로 만들면서 이전 접속 페이지를 이미지의 원본 페이지 주소로 강제 세팅했고요. 나는 웹브라우저다 라고 속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거를 파일 쓰기로 기록을 합니다. 자, 프린트 파일 네임은 %d.png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 넣자고요. i값. 자, 05d %05d 파일 네임. 자, 이제 출력하죠. 파일 네임 콤마 e가 저장되었습니다. 실행합니다. 얘는 그냥 실행하면 안 돼요. 폴더 열어놓고 실행해야 돼요. 자, 이제 실행할게요. 으이? 하자마자 에러네. 아, 여기 %로 써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위드 오픈. 아, 여기 에러 메시지가 나왔네요. 바이너리 모드는 인코딩 파라미터를 취하지 않는데요. 인코딩을 넣지 않아야 되네요. 다시 할게요. 보이세요? 파일들 늘어나는 거? 지금 파일이 손상됐다고 나오네요. 자, 크기가 지금 다 0바이트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session.get 리퍼러 유저 에이전트. 자, 파일 데이터를 제대로 못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자, 일단 임시로 실행한 거예요.
자, 그림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아 맞다, 옵션 하나 빼먹었네요. 세션.get에서 가져올 때요, 텍스트 이외의 파일 형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트림 파라미터를 추가해야 돼요. 스트림이라는 게 기계어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림 이퀄 true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제 됐네요. 자, 일단 아까 실패한 애들은 이제 삭제하고요. 자, 다시 할게요. 보이죠? 이게 굉장히 유서 깊은 이지예요. 아마 파이썬으로 검색한 게 아까 4,000장 정도 검색 결과 나왔으니까 4,000개 다운받을 때까지 계속 돌 겁니다. 이게 언제였더라?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인가? 그 어린이날하고 주말하고 붙어 있었던 해가 있었어요. 연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계절에 감기에 걸려갖고 그 연휴를 진짜 집에서 끙끙하면서 다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집에 누워있으면서 할 게 없으니까 그때 오나의 귀신님이란 드라마를 그때 정주행을 했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고서 박보영에 빠질 거예요. 그림을 찾아보고 싶은데 일일이 찾아보기가 귀찮아서 짠 파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박보영 검색해서 이미지 막 보면서 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예제를 오픈한 수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너무 많이 시행해서 강제 중단했어요. 이게 한번 이걸 어떤 경우에서 이제 오픈을 했었냐면은 그때도 이제 파이썬 주말반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하는 업무는 아니고 패션 회사 다니시는 분이래요. 근데 하루 업무가 이제 계절이나 어떤 그 테마가 있으면은 그걸로 키워드로 검색해서 그 옷 같은 거 검색된 이미지를 다 수집해 갖고 그거를 모아서 이제 오후에 그걸 참고하는 그런 식으로 오전 내내 계속 이미지만 다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내 이런 예제를 좀 해달라고 8주 동안 저를 계속 따라다니셔갖고 그때 한번 마지막 주에 오픈을 했었어요, 이 예제를. 지난주에 제가 요 예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사심 가득한 예제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인스타그램 수집도 가능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수집은 그 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 코드를 직접 보면서 해야 되고요. 원래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이미지를 제가 수집을 했었는데요. 하도 많이 해갖고 계정이 막혀서 잘렸어요. 그래서 인스타 예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신기하죠? PDF로 변환되는 동안이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논문 같은 거 준비해 보신 분들은
꽤 잘 아시는 사이트이실 텐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각종 지자체나 관공서들이 다루는 데이터를 한 군데서 이제 통합해서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이제 서비스 유형이 오픈 API인 형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이슨 형식을 지원하는 걸 보시면요. 기상청 관광 코스별 관광지 상세 날치 조회 서비스래요. 부산광역시 구군 제설함 배치 정보. 뭐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 서울특별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 정보. 왜 지하철 타고 있으면 다음 열차가 어디쯤에 온다, 몇 분에 온다 그런 정보 전광판 뜨잖아요. 그런 데이터 출처가 여기에요.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 다 오픈 API 유형의 제이슨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응용하시면 이런 거 제공하는 파이썬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대신에 우리는 화면은 못 만들기 때문에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 버튼 눌러야겠죠. 수업에서 이런 거 해도 재밌긴 한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라 그런지 어떤 거는 API 키를 그냥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데 어떤 거는 공무원들이 보고 승인 버튼 눌러야 승인 키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거의 요청 보내면 일주일 후에나 승인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수업에는 활용을 안 합니다. 근데 학생들 포트폴리오 시키면은 꼭 여기서 뭔가 갖다가 써요. 이런 거 이제 활용하시는 거 봐도 이런 거 활용하셔도 꽤 유용할 거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관련된 이런 거 활용한 앱들도 굉장히 많았죠. 데이터 원본이 여기고요. 코로나 국내 발생 현황 조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일 사망자 수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는 연습을 해보셔도 꽤 재밌습니다. 자, 수집된 이미지는 지울게요. 잠깐 넉넉히 돌렸더니 그새 1200장이나 받았네요.